자, 교재 46페이지 펴시면 세 번째 매출 채권이라는 게 이제 등장이 돼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매출 채권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왜 당좌자산 유동성 배열법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 매출 채권 수업은 한 번에 다 진행하기 조금 어려워서 저희는 매출 채권 부분에서 첫 번째 시간에는 그냥 매출 채권이 어떤 거이고 우리가 외상 매출금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받으러옴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이런 식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부분의 반대가 채무예요. 그러면 채권과 채무가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건 누굴 말하고 매입 채무라고 부르는 건 누굴 말하는지를 오늘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정리 다 끝낼 거고요. 그리고 이 매출 채권을 왜 일로 달아드렸냐면 매출 채권 파트가 요걸 끝나는 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수업 중에 매출 채권에서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어떤 내용들이시냐면 내가 돈을 못 받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게 매출 채권은 두 가지의 형태로 정리를 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정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채권이라는 부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취채권과 지급채무가 뭘 말하느냐. 자, 수취채권, 지급채무. 여러분, 채권은 받을 권리. 받을 권리니까 수취라고 표현한 거고요. 자, 우리 채무는 갚아야 되는 빚. 그러니까 갚아야 되는 빚이니까 지급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채권은 수취한다. 채무는 지급한다. 두 개를 붙여서 얘기한다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수취채권은 회사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요. 우리 재산적 가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재화나 용역. 용역은 너무 노동에 대한 부분. 그래서 요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한테 넘겨줬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판매한다, 매출한다, 매각한다, 처분한다 이런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예요. 나 아직 돈 못 받았어.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를 우리가 외상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를 했다. 그러면 우리는 일정 기간 뒤에 돈을 받겠죠, 여러분.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일정 기간 뒤에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생겼다. 자,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채권이라고 하겠죠. 또는 재화나 용역 말고도 여러분 타인한테 내가 돈을 빌려줄 수도 있잖아요. 자, 우리 은행은 여기서 배제할게요. 자, 왜냐면 저희는 제조업으로 갈 거예요. 또는 유통업. 왜냐면 은행이 돌아버리면 은행도 뭐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은행은 금융 서비스업이에요. 그럼 용역을 제공한 거예요. 돈놀이 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들에 대한 부분은 상거래 부분으로 들어오는 건데 우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 말고 내가 여유 자금이 조금 있어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길래 돈을 좀 빌려줬어. 그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다른 기업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럼 우리는 빌려주는 걸 대여한다. 빌려오는 걸 차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우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넌 돈 빌려주고 또 어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은 모두 다 받을 권리가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수취채권이라고 얘기하자. 자, 지급채무는 수취채권의 반대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아까 재화나 용역은 팔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재화나 용역을 팔을까요? 사올까요? 사오겠죠. 구매하다, 매입하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구매하거나 매입을 했다. 근데 나 아직 돈 안 줬는데요. 외상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언젠가 돈을 갚아야 되겠죠, 여러분. 또는 아까 대여했으니까 무슨 얘기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저 돈 빌려왔어요. 라고 하는 차임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일정 기간 뒤에 빌려온 돈은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겠죠. 그런 걸 우리는 지급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자, 그럼 이 수취채권과 지급 채무는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 자, 수취채권이다 라고 했을 땐 우리가 외상자도 들어올 수 있고 어음자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지급채무도 똑같이 외상자도 들어올 수 있고 어음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재는 그냥 수취채권, 지급채무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전 일부러 외상과 어음을 같이 써드렸어요. 왜냐면 외상은 저 아이 돈 못 받았어요 라는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근데 어음은 저희 돈 받았어요 라고 해요. 뭐로 받았는데요? 어음이요. 근데 어음은 아직 돈을 주었다 안 주었다? 주었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수표와 어음의 다른 점 얘기했던 거 기억할까요? 유가증권 얘기했을 때 여러분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의 다른 점도 얘기했었죠. 자, 지분증권은 발행일자는 있지만 누구는 없다? 만기일자의 의미는 없다고 했어요. 내가 그냥 시장에 팔아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채무증권은
발행이 있고 만기가 있었어요. 지급을 언제 해줘야 된다는? 자,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그럼 그런 관점으로 들어오는 걸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음도요. 수표랑 다른 점 찾기를 한다면 수표는 발행일자밖에 없다. 그런데 어음은 발행한 날짜가 있었다라면 언제 돈을 갚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날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어음이라고 하는 증서를 받아오기는 했지만 금전증권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얘도 유가증권은 맞아요, 여러분. 근데 금전증권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었던 지분증권이나 채무증권처럼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진 않아요. 대금 결제 수단으로만 쓰는 거지. 그러면 그 어음은 실제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정리는 해놓지만 일정 기간 뒤에 우리는 돈 달라는 행위를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채권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음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 그럼 우리는 매출 채권이다, 매입 채무다라고 부르는 부분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를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상거래는 앞에서 분명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상거래라 함은 일반적인 상거래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 매출했어요, 매입했어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매출과 매입에 항상 누가 붙어 있어야 된다? 재고자산이 따라다녀야 해요.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엔 누가 있다라는 부분을 진행을 기존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은 상품도 있고 원재료도 있고 제공품도 있고 반제품도 있고 제품도 있고 저당품도 있을 수 있어요 라는 거 얘기했었죠. 그거 언제 배웠지? 그러면 저는 수업을 귀신하고 한 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계정과목 나열하는 수업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시라고 했었고요. 그럼 그 재고자산을 사거나 팔았다, 나 매입하거나 매출했다, 그런 걸 상거래라고 해요. 그리고 이 상거래는 사업자 등록증에 사업의 종류에 기재되어 있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매출했다 그러면 손익계산서에 매출로 집계되는 거, 이런 식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저희 상품을 사와서 상품 팔았어요. 그럼 상품 매출. 저희 원재료 사가지고 가서 제조 가공해서 완성품을 팔아요. 그러면 제품 매출. 그래서 상품 매출이거나 제품 매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상품이나 원재료 등을 매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자? 아, 일반적인 상거래이구나. 그럼 이때 내가 외상으로 사왔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어음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가 되어지면 우린 무엇 하시면 된다? 아,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런 계정 과목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요것 좀 잠깐 지울게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본문에 다시 써 있는데요. 여기서 미리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매출 채권은 우리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을 얘기한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매입 채무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누굴 말하는지 꼭 기억해 주실 것. 자, 실무 팁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말하는 실무 팁은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분? 업무에 가셔서 조심하실 것.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은 일반적으로 제조나 도소매 회사로 시험을 본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회사에 가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하시는 회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럼 부동산 임대업이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받아야 돼요. 자, 그 월세가 일정한 날짜에 맞춰서 내가 뭔가 돈 달라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저는 돈 달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나 아직 못 받은 돈이 있어요 라는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집주인이면. 자, 그럼 그 집주인이 외상매출금 계정을 쓸까요? 계정 과목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부동산 임대는 서비스예요. 일종의 용역 제공이에요. 내가 건물이나 부동산을 갖고 있고 걔를 빌려주는 거에서 들어오는 돈이에요. 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재화의 공급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재화의 부분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을 쓰는 게 맞지만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었다라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쓰는 거 껄끄러워해요. 누가 봐도 이상하죠. 아, 이 노동의 대가를 나 아직 못 받았어요. 그걸 누가 외상매출금에 사람을 외상으로 팔아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지금 현재 거기를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대가, 사용료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노동을 제공해 주거나 이런 식의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역 제공이라는 건. 그래서 그런 회사에 가시면 외상매출금 계정을 쓰지 않고 미수금 계정을 쓰기도 해요. 미수금. 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건 제발 자격증 포커스에 맞춰서 업무를 하지 마셔라.
자, 업무를 하러 가시면 업무에서는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업종에 따라서 범위가 많이 넓어집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시중에 있는 회계라는 자격증들은 모두 다 누구를 기준으로 시험을 보신다?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기준으로 시험을 봐요. 그걸 모든 업종에 맞춰서 해석하지 마실 것. 저희 자격증은 땄는데 정말 쓸모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따지지를 않으시고 그냥 외워서만 공부를 하셨던 분들이 그런 실수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제발 업을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계정을 처리했는지 꼭 확인하시고, 왜냐면 스타트업 회사가 아닌 이상은 벌써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 입사를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회사가 쓰고 있는 계정을 조금 보세요. 근데 진짜 관심 없는 회사는 이걸 쓰는 회사도 있긴 하더라고요. 노동에 대한, 용역에 대한 대가 부분을. 그래서 가끔은 피식 웃죠. 근데 어찌됐든 매출 채권량은 다 이해하니까 그냥 넘어가긴 하지만 그 회계 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다들 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저부터도 무시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회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가시면 미수 부분에 용어 붙여서 쓰는 거 생각보다 많이 해요. 건설업은 외상매출금 대신에 여러분, 건설업도 대체적으로 자기 건물을 짓는 부분을 보지 않아요. 남의 건물 지어주고 인건비 따먹게 한다는 표현 쓰시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인건비가 뭐예요? 노동이죠. 자, 그러면 그들도 외상매출금이라고 쓰지 않고요. 공사미수금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미수금 앞에 뭐 만들어 쓰는 거예요? 공사자 붙여야 일반적인 미수금하고 달라지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자격증만 이 용어로 묶어서 가시고 업무는 업종에 따라서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쪽은 특히 바뀔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취채권의 미수금과 지급채무의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에서 있는 걸까요? 자, 우린 투자 자산도 있고, 유형 자산도 있고, 무형 자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투자나 또는 유형이나 무형 자산을 무엇했다? 사가지고 왔어요. 라고 합니다. 근데 돈 아직 못 줬어요. 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재고 자산이 아니죠. 그럼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입니다. 이 경우에는 내가 돈을 아직 못 줬다라고 하는 외상 상태이든 내가 어음을 주든 무조건 무슨 계정을 쓴다? 미수금. 그래서 우리는 어음이라는 거 조심하실 것. 우리가 어음을 받았다,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런데 앞에 우리 재고자산 계정 과목이 붙어 다니고 있는지 아니면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의 계정 과목이 붙어 다니는지 꼭 보실 것. 만약에 제가 건물을 취득하고 3개월 만기 약수거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자, 그 건물 왜 사셨어요? 라고 했더니 저희 공장으로 쓰는데요. 라고 합니다. 그럼 공장이라는 건 제조를 하기 위한 현장으로 쓸 거죠, 여러분? 그럼 유형자산의 건물이겠죠. 그럼 유형자산을 사면서 어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들은 죄송해요, 여러분. 내가 어음을 줬으니까 지급어음이 아니라 뭐로 들어가는 게 맞다? 우리는 미지급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매각하였다. 라고 했을 땐 나 아직 돈 못 받았어요. 어음 받았다고 했어도 다 뭐로 간다? 우리는 받을 어음이 아니라 미수금 갑니다. 그래서 시험은 이 어음 쪽 관련된 거 가지고 나 이 세 개 자산 중에 하나 팔았는데 어음 받았어, 어음 발행해 주었어 라는 거 계속 건드려요. 조심하시란 얘기세요. 그래서 반드시 구분하실 것. 그래서 우리는 투자 유형 무형 자산을 사거나 매각하는 과정 중에 아직 돈을 못 주었거나 돈을 못 받았거나 어음을 받았거나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다라면 우리 어떠한 경우도 관계없이 둘 다 뭐로 쓴다? 미수금,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자,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 다음 대여금과 차입금. 그럼 대여금과 차입금은 돈을 빌려주면 대여금, 돈을 빌려오면 차입금. 그러면 우리는 무슨 글씨가 붙어 있을 것이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다. 그래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나 돈을 좀 빌려줬어. 라고 하면 대여금 쓰시고요. 그리고 돈을 빌려왔어. 라고 하면 차입금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가끔 보증의 관점으로 무엇을 주기도 하더라. 제가 대여금 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차용증서를 쓰는데 그거를 현금 보관적으로 쓰면 더 좋고요. 법적인 효력 강해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음을 같이 공증받으세요. 그럼 법적 효력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대여금이나 차입금도요. 우리 어음 얘기가 등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모두 다 뭐로 간다? 대여금, 차입금으로 간다. 이 부분을 머릿속에 무조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고 가실 것. 우리가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회사를 놓고 봤을 때 회사의 기업에 대한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업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매출 관점에서 나오는 부분의 분류와 그리고 일반적인 매출이 아닌 이외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단타성이에요. 그러니까 분류의 관점들 되게 중요시해요. 업무 담당자들은 중요시하는 게 맞습니다. 자격증도 당연히 중요하게 하는 거고요. 개정 과목 틀리면 점수는 없어요, 여러분. 네, 3점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 무슨 부분? 매출채권 반대편에 누가 있어요? 매입채무. 미수금 반대편에 누가 있을까요? 미지급금. 대여금 반대편에 누가 있다? 차입금. 그러면 우리는 자산 쪽에 이쪽 수업을 할 때 반대편 수업도 해가면 우린 부채 쪽의 수업은 빨리 다 끝나진다겠죠, 여러분? 네, 그쪽에 가서 복습하는 것처럼 훅 넘어가도 괜찮을 거거든요. 자, 매출채권에 대한 건 받을 권리이기 때문에 자산이고요. 그리고 매입채무는 반대편에 등장하는 부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을 말한다. 그리고 그 매출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라는 거 얘기하고 들었습니다. 자, 그럼 두 개로 구분해서 봤을 때 우리는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통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또는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을 팔았다라고 했을 때 발생하는 미수채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상거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쓰죠?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을 써야 한다. 자, 외상 매출금 개정 과목 쓰실 때 여러분 또 하나 유의사항은 이런 걸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상거래에 저희 카드로 결제받았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또는 제가 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죠. 자, 카드로 대금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조건 개정 과목은 무엇으로 간다? 상거래이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으로 갑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쓰시면 안 돼요. 법적으로 여러분 회계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회계학에서는 카드라는 건 일종의 그냥 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 카드로 재고자산을 사거나 팔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미지급금이나 미수금 쓰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채점은 회계학으로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카드로 물건을 팔았다라는 문구가 나오면 반드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개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자, 그리고 매출을 할 때 어음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외상매출금 무엇 하실 때 회수할 때 이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어음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음을 무엇하면 받으면 그래서 어음을 받으면 우린 뭐로 가자? 받을 어음으로 가자.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죠, 여러분. 내가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음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 그래서 이 두 개는 상거래이다. 그리고 이 둘을 묶어서 매출채권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다. 근데 재무상태표 공시되는 건 반드시 통합계정으로 갑니다. 자, 그 내용 정리한 부분.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두 사람의 입장으로 회계처리 나와져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재고자산. 우리 교재는 이런 거 요거만 있는데요. 제가 오해가 있을까봐 밑에 저는 하나 더 수록을 했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기업과 기업인 B2B 거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누군가는 매출자이고요. 누군가는 매입자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출자를 갑이라고 두고요. 매입자를 을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는 갑이 들어온다는 얘기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누가 들어온다? 을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갑과 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슨 부분? 아, 갑이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품 7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품은 재고자산이죠? 자, 재고자산은 일반적인 상거래이다 아니다? 이다. 그러면 제품을 팔면 창고의 재고자산은 무엇 될 것이다? 감소될 것이다. 그런데 알아둘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파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의 거래는 앞에서 여러분 우리 기초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고자산은 무슨 처리로 해달라? 매가. 그럼 매가는 우리 누구와 누구의 합이다? 원가의
우리 누구를 더한 것이다? 이익을 더한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매가 금액 전체를 가지고 회계 처리하셔라. 그리고 원가는 뒤에 가서 따로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재고자산에 가면 배우실 일 중에 하나이긴 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거 기억해야 되니까, 제품을 팔았어? 그러면 제품 매출. 상품을 팔았어? 그러면 상품 매출. 그러면 여러분, 매출 계정은 수익이다, 비용이다, 수익. 자, 수익이 발생은 어느 변? 대변.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써주시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을 외상으로 팔아서 나온 우리 외상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거래의 외상이기 때문에 우린 자산을 팔고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외상 매출금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매출자 갑은 누구한테? 매입자 을에게 제품을 매출했습니다. 그럼 제품을 매출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돈을 아직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래서 돈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대금은 무엇해라? 외상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관계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자인 갑의 입장에서는 상고래니까 외상 매출금 차변에 써주시고요. 대변에는 수익의 발생인 제품 매출 7만 원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 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입자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매출자인 갑한테 사온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사왔으니까 회계처리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조심할 게 이거예요. 매출자가 만들어서 팔은 제품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제품이라고 해서 사가는 매입자가 이 상태에서 꼭 상품이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상품일 수도 있고요. 무엇일 수도 있다. 저희는 원재료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자, 지금 매출자인 갑이 제품을 팔았다라고 했는데 제품을 만들어서 판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제품을 팔았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원사를 수입해서 원단을 만들어서 우리는 을에게 팔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제품이 맞아요. 근데 매입자인 을이 나 원단 사가지고 거 그대로 유통할게. 그럼 상품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거 원단으로 파는 게 아니라 옷으로 팔아요. 그러면 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원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 입장은 매출자 입장에서 쓰는 계정 과목을 그대로 쓰지 않아요. 자산 계정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저는 단서를 상품으로 드렸습니다. 자, 재고자산을 외상 매입했답니다. 누구는? 을은. 자, 그래서 지금 상대편이 제품을 저한테 넘겨줬고요. 그 제품이 이들은 그대로 시장에 유통하겠다? 상품. 저희 그거 제조가공해서 팔아요? 그러면 원재료.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자, 상품을 7만 원에 매입하고요. 대금은 외상이랍니다. 분명히 계정 과목에 상품자 들어왔어요, 여러분. 재고자산 맞죠? 자, 재고자산을 무엇하였다? 매입하였다. 근데 돈을 주었다, 못 주었다? 아직 못 줬어요. 라고 얘기했네요. 그러면 우린 창고의 상품은 매입한 것만큼 무엇하고?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상품 7만 원을 씁니다.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7만 원을 써야 되겠죠. 누가 봐도 상거래가 맞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매출자 입장으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요. 매입자 입장으로 시험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면 사와야 팔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는 항상 양면성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는 입장일 수도 있고 파는 입장일 수도 있고 두 사람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회계는 함부로 못 속여요. 왜냐면 내가 매출을 7만 원 잡았으면 상대편은 매입을 얼마 잡았어요? 7만 원 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7만 원에 팔고 70만 원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두 사람이 뭘 주고받는다? 증빙이라는 걸 주고받죠. 거래관계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금액 고치는 거 함부로 못합니다. 이거 뭐 되게 쉽게 고치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에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져가 주실 것. 그래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대금 회수로 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돈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의 입장, 매출자의 입장에서 대금은 이제 받아와야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매출자 갑은요. 매출자 갑은 매입자 을한테 지금 물건을 팔았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금은 현재 내가 매입자한테 팔았을 때 외상 상태다 라고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 7만 원 전에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고 단서가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은 나 지금 대금 외상으로 팔은 거 있었거든.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이 뭐가 연상이 돼야 돼요?
회계는 절대로 단타로 못 가져가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사건이 없어질 때까지 결론적으로 차변의 증가가 있으면 대변의 감소가 돼서 0이 될 때까지는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부채도 대변의 증가가 있으면 얘가 없어지려면 차변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0이 될 때까지 계속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최초의 분계가 그 다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유추하면서 가는 겁니다. 추정하면서. 그러면 저는 외상매출금 회수라고 했던 건 여러분이 머릿속에 무슨 부분? 아, 매출이 있었지? 그리고 외상매출금 발생했겠네? 그러면 외상매출금은 어느 변에 있었다? 차변에 있었죠. 자, 그 이 차변에 있었던 7만 원을 우리는 모두 다 보통예금으로 무엇되었다? 입금되었다. 그럼 외상매출금, 입금, 그럼 외상매출금 차변에 있었던 게 어느 변에 가서 대변에 가서 무엇할 것이다? 감소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차변에 썼지라는 걸 내가 기억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상계 정리하고요. 자, 저는 어디로 입금받았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그럼 통장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보통예금 자산이었어요, 여러분. 자산이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보통예금은 어느 변에 쓴다? 차변에 쓰고 금액은 얼마? 7만 원 써주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부분이 이제 누구의 입장? 아, 여러분 지금 저는 돈 받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돈을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해야 될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매입 시점에 대한 부분. 자, 그럼 매입 시점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면 이 사람들은 또 무슨 상황이 나와져 있을 거냐면 나 물건 사왔는데 아직 돈 못 줬어. 그 물건 뭔데? 우리 재고자산이었는데? 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차변에 상품 7만 원이 있고 대변에 외상매입금 7만 원이 있었던 상태죠. 부채니까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 갚았다는 게, 아이고, 제가 여기다 회수라고 드렸어요, 여러분. 회수가 아니라 외상매입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누구의 입장에서요? 노래 입장에서. 자, 외상매입금 7만 원 전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지급했답니다. 저는 그냥 보통예금을 드린 거고요. 여러분,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상대편도 통장이진 않아요. 제가 은행에 가서 여러분 현금 7만 원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넣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거는 뭐 그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현금으로 줄 수도 있고 보통예금에다 계좌 이체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는 대변에 썼던 대변에 썼던 외상매입금 차변에 상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걸 상계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외상매입금 지급. 그러면 부채는 감소한다, 증가한다? 감소. 그럼 부채의 감소는 어느 변? 차변이었잖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 7만 원 쓰고요. 저희는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라고 정리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금이 외상 상태였었는데 그걸 보통 예금에 무엇하면 입금해줬다라고 하면 갑의 입장의 회계 처리와 을의 입장의 회계 처리가 같은 날짜에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날짜도 대부분 같아요. 날짜가 다를 수도 없죠. 내가 통장에 오늘 입금했어요. 그럼 오늘 날짜에 저도 회계 처리할 거고요. 상대편도 오늘 날짜에 회계 처리하겠죠. 다만 그날 업무를 못 봤다라면 다음 날 업무를 하시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부분에 하단에 음영 박스로, 중반부에 음영 박스로 뭐가 있을 거냐면, 요 내용이 있을 겁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외상매출금 못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외상매입금 못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모두 다 회계처리에 의해서 나오는 금액인데요. 요걸 계산하는 문제를 사지선다 문제에서 자주 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는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고요. 대금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할 건 외상 매출금부터 볼게요. 자, 그럼 외상 매출금 제가 T자 계정으로 여기 나온 공식을 하나씩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외상 매출금, 그럼 여러분 외상 매출금 자산입니다. 자산은 차변에 무엇한다? 증가한다. 그리고 어느 변에 감소한다? 대변에 감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산부채 자본은 전년도에 있었던 기말이 금년도로 넘겨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넘겨받은 뭐라고 부르자? 기초. 우리 끝나는 걸 뭐라고 부르자? 기말. 그럼 전년도에서 금년도로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넘겨받고 올해 돈 받는 일을 분명히 하겠죠. 그래서 우린 차변에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금액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그런 걸 전기 2월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전기 2월에 금액이 들어옵니다. 자, 이 부분에 저 열심히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럼 외상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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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매출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면 그 당기에 외상으로 팔은 금액은 우리 아까 분기했을 때 여러분 저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라고 했을 때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생겼죠. 그럼 우리 전기하는 거 알려드렸죠. 같은 변 차변에 날짜를 쓰시고 상대 계정 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앞에 기초 수업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기 외상 매출액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제가 지금 키 하나 건드렸더니 이게 싹 숨겨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차변엔 전기에서 넘겨받은 기초와 단기에 외상으로 파는 게 더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외상으로 파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무슨 얘기 많이 하시냐면 특히 일반 기업의 회계팀은요. 회계를 처음 접하신 분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갔더니 무슨 잡다하게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하고 내가 무슨 회계직이지 이런 거 하러 왔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반 기업 회계직을 가실 생각하지 마세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반 기업의 회계직은 큰 기업들은 아주 큰 기업이라는 얘기는 중견 이상 또는 상장사들 거기는 부속처럼 씁니다. 사람을. 그래서 업무를 모두 다 분할해서 업무 분장별로 일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 또는 다른 팀에서 또는 내 옆 친구가 하는 일은 몰라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것도 안 해보셨어요?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경력을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업무를 노테이션 시켜주면서 배운 게 아니면 정말 일부분만 배워요. 톱니바퀴 하나만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로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만 쳐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계 처리도 하고 은행도 가야 되고 이런 일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소모품이 필요하다 그러면 문구 주문도 할 거고 그러니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업무가 어디까지 진행되는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일을 할 거냐라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가끔은 우리가 회계를 배울 때 차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만 배우니까 그것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하고 싶으시면 세무사나 회계사가 운영하는 세무 대행 신고해 주는 데로 가세요. 거기는 사변에 누구 대변에 누구 부가세 신고해야 된다 소득세 신고해야 된다 법인세 신고해야 된다 이것만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밥도 사무실에서 시켜 드시면 해를 본 기억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들어올 때 아침이고요. 나갈 때 저녁이란 얘기예요. 화장실도 건물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밖에 나간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나가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의 업무를 원하시면 그런 쪽을 선택해서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꾸고 가셔야 된다는 거. 회계직은 업무적으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가끔은 내가 이 회사 심부름꾼인가? 심부름꾼 맞아요. 회계는 실제 회사를 전체를 총괄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실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것도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왜 그 얘기까지 갔다 왔냐면, 아니, 물건을 팔았어요. 팔은 건 영업부가 팔았고, 영업부가 팔은 거 회계 처리해서 외상매출 이만큼 있다고 하겠죠? 그럼 여러분 회계팀에선, 아니, 돈이 들어올 게 있다라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회수하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회수 노력은 회계팀에서 직접 하진 않지만 영업부를 독촉하겠죠. 그럼 영업부한테 야 이번 달에 이만큼 팔았는데 전 달에 이만큼 남겨져 있었던 거고 돈 얼마 받을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해야죠. 자금 계획도 회계팀은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반 기업은. 그러면 자금 계획을 수립하고 저는 열심히 무엇할까요? 돈 받는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는 내가 갖고 있는 기초에 그리고 단기에 열심히 파는 거에 나 얼마를 회수했어요 라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로 끝나면 매우 깔끔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는다? 우리는 매출했던 거예요. 환입도 있고요. 애누리도 있고요. 할인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못 받는 돈은 생겼어요. 라고 해서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돼요. 이 사건이 있으면 못 받는 돈은 소위 말해서 줄어든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매출 환입과 애누리와 할인이 있다라면 외상 매출금이 무엇하더라? 감소합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라고 하신다라면 우리 매출 환입이라는 건 이런 매출은 나가는 거죠. 환입은 뭘까요? 들어오는 거예요. 아, 반품 받았어요. 제가 외상으로 500개를 팔았어요. 근데 거기에 저는 50개를 반품 받았다. 그럼 저는 돈을 얼마만 받을 수 있어요? 500개에 대해서 받는 게 아니라 450개밖에 못 받겠죠? 그럼 외상 매출금 줄어들어야죠. 자, 애누리는 뭘까요? 내가 보내는 물건이 검은색 500개를 보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흰색 50개가 껴있대요. 그러면 반품을 받거나 또는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흰색 쓸게요. 그런데 저희가 주문했던 물건하고는 다르니까 가격을 좀 깎아주시는 건 어때요? 상위품이었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물건 중에 스크래치가 났더라. 그러면 그럼 저희 원래 단가가 500원인데 저희 10원씩 그거는 빼드릴게요. 그런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깎아주다. 애누리. 자, 할인은요. 저희가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 B2B 거래, 소위 말해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는 대부분 외상 거래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언제 마감을 해서 언제까지 돈을 주세요라는 것도 영업부가 약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대부분 명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자금 계획도 세우고 돈이 안 들어오면 푸시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뭔가 행위를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그 단기 외상 매출액에 지금 현재 우리는 월 말에 마감을 해서 그리고 언제 돈을 주겠다. 우리는 다음 달 말일에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다 단서를 붙인 거예요. 월말 마감해서 다음 달 말일에 마감인데 당신들이 혹시 월말 마감하고 10일 이내 결제해주면 우리가 원래 당신들한테 받을 돈 중에 5%를 빼드릴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건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인은 우리가 조기 결제라고 해요. 이 얘기는 여러분 재고자산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수업을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매입에 대한 부분 얘기가 재고자산에서 하는데 요거 얘기할 때 두 개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빠진다는 얘기만 하고요. 그리고 뒤에 가서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처리 얘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다는 거. 그래서 외상 매출금 받을 권리가 줄어듭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열심히 회수를 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회사는 요 부분과 요 부분과 요 부분만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것도 자주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 다음에 나온 게 대손 발생. 이런 대손 발생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대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한글로 풀으면 저 외상 매출금 중에요. 못 받는 돈이 생겼어요. 그게 뭐에 못 받는데 그 회사 부도 났잖아요. 대표이사 사망했잖아요. 법원에서 파산 선고했잖아요. 자, 그러면 돈 받기가 어렵겠죠. 그런 걸 우리는 대손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회수 불능 채권이 생겼다. 못 받는 돈이 생겼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받는 돈이 생겼으니까 장부에서 외상 매출금 감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는 돈이 기말 금액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다음 연도로 넘겨주니까 뭐라고 부르자? 차기 2월 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입금에 대한 부분. 자, 외상 매입금도 볼게요.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채는 어느 변에 잔액이 남는다? 자기 변이 어느 변이죠? 대변. 그래서 우리가 자산 쪽 포커스를 자꾸 맞추면 부채의 기초를 자꾸 차변을 쓰세요. 아니에요, 대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대변에 기초 금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내가 아직 못 준 돈이 있었다. 그거 기초 금액으로 2월 받습니다. 그리고 무슨 부분? 열심히 무엇했을 것이다. 팔았을 것이다. 아니, 뭐 열심히 사왔을 것이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 사왔다라는 사람의 매입자의 입장의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외상 매입금 어느 변에 생겼어요? 대변에 증가했죠, 여러분?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 대변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 어느 변에? 이제 차변에. 자, 그러면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나 외상으로 사가지고 온 게 있는데 나 물건 받아보니까 내가 주문했던 거랑 다른 물건인데 야, 반품 다 해. 그러면 반품했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 반품을 내가 이제 받은 게 아니라 한 거예요. 그러면 안에 창고에 있었던 거 밖으로 내보내야 되니까 우리는 출로 붙여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환입은 다시 들어온다는 표현이고요. 환출은 다시 나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환출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아까 제가 상위품이 있다라고 했었죠?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우리 깎아달라는 얘기를 사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애누리가 있겠네요. 그리고 조기 결제, 매입 할인이 있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있으면 외상 매입금이 무엇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회계 처리해서 감소시켜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단기에 무엇한 거? 지급한 게 있으면 우린 외상 매입금 대변에 있었던 거 차변에 와서 부채 감소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아직 못 갚은 돈이 남겨져 있어요 라고 하면 기말로 남겨서 다음 연도로 2월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패턴이에요. 이거를 T 계정으로 낼 수도 있고 요거 공식으로 낼 수도 있고 근데 공식을 외우라고 내신다는 게 아니라 계산 문제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가로 채우기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맞는 내용을 찾아서 무엇 하셔라. 우리 금액 계산에서 1, 2, 3, 4 중에 누구인지 찾아주세요 라는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를 묻고 싶어서 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공식을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원리를 이해하시면 공식대로 가는 거니까요. 자, 우리 이제 어음 계정 가겠습니다. 자, 시험은 어음이 거의 주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매출채권 매입 채무에 갔더니 받으러 온 시험 문제가 정말 많더라. 네, 우리가 어음은 받았을 때 회계 처리하는 종류가 워낙 많아서요. 네, 회계 처리에 대한 의미들이 부여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냅니다. 자, 외상매출금 반대가 외상매출금 반대가 외상매입금이었다라면 받으러 온 반대는 지급어음이겠죠. 내가 어음을 받으면 받으러 옴, 내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면 지급어음. 자, 그럼 우리는 어음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어음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발행을 하고요. 미래에 일정한 날짜 뒤에 나 이 금액 줄게요 라고 하는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는 증권입니다. 근데 법적인 효력은 있어요, 여러분. 법적인 효력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약속한 증서 또는 증권을 우리가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어음도 있고 전자어음도 있고 환어음도 있다. 자, 약속어음이나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 어음을 무엇하겠다? 발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약속어음의 견본을 보여드리고 전자어음 견본 보여드리는데 우리 교재에는 전자어음만 제가 붙여드렸고요. 자, 약속어음 또는 전자어음이라고 해서 나오는 이 부분은 어음의 발행인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 양식 보시면 어음의 발행인 배움상사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어음의 발행인이 일정 금액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써있죠, 여러분? 자, 이 금액을 일정한 일자. 자, 일정한 일자 언제? 지급기일 써있죠? 네, 지급기일. 그래서 발행은 4월 17일, 지급기일은 6월 26일. 자, 이 일자의 수취인, 위에 보시면 더지상사 귀하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은 수취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취인에게 지급하기를 약속한 증서이다.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자, 약속어음의 번호는 이렇게 한글 두 자와 숫자 8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약속과 전자를 구분하냐면 약속어음이라고 불러주는 건 실물어음이에요, 여러분. 자, 실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자기합수표 실물로 보실 수 있죠. 10,000원짜리 돈 실물로 보시죠. 자, 그것처럼 페이퍼로 되어 있는 증서라는 거예요. 그러면 A 상사인 누가? 배움 상사가, B 상사인 누구? 더지 상사, 발행인 누구? 발행인인 배움 상사가 우리 수취인인 누구? 더지 상사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직접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더지 상사한테 제가 배움 상사 근무자면 연락합니다. 우리 이번에 어음 2천만 원짜리 발행해 드릴 테니까 며칠 날까지 오세요 라고 하면 누구는 더지 상사의 직원은 입금표라는 걸 써서 방문을 해서 어음 실제를 받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실물어음이라고 해요. 그 약속어음이라고 합니다. 국가는 이 약속어음 없애고 싶어 해요. 네, 없애고 모두 다 전자적 문서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영세한 기업들은 전자어음에 대한 부분이 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시면 약속어음, 전자음 두 가지가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전자어음은 우리 교재에서 보신 것처럼 자, 위에 약속어음 자리에 글씨가 뭐로 바뀐다? 전자어음으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발행인 자리 보시면 발행은 누가 했다? 아식스. 우리 수출은 누가 했다? 주식회사 배움. 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약속 또는 전자어음은 발행인과 누구만 등장한다? 수취인만 등장하는 어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람이 몇 명? 2명만 등장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2명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발행일자 4월 17일이 실제 회계 처리하는 날짜입니다. 누구에서? 배움전자. 누구? 아식스. 그러니까 아식스는 어음을 발행해서 주었으니까 뭐라고 쓰고요? 배변의 지급어음. 주식회사 배움은 어음을 받았으니까 뭐라고 쓰고요? 받으러음. 며칠 날? 4월 17일. 그리고 우린 어음 관리 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그리고 만기가 언제다? 지급기일이 만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26일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지급하는 장소는 어디이다? 국민은행 방배동 지점에 사겠대요.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급 장소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2천만 원짜리 어음 받아온 거겠죠. 자, 그러면 저는 4월 17일 날 회계 처리하면서 무슨 관리해야 될까요? 어음 관리. 자, 지금 현재 우리는 전산 세무와 회계라는 부분으로 공부를 합니다. 전산 세무와 회계이든 아니면 AT이든 자, 무슨 부분? AT라는 자격증은 우리 스마트 A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업무에서 쓰는 거고 그리고 전산 회계와 세무는
우리 세무사랑2라는 프로그램으로 업무에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만기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받을어음이라든지 지급어음, 대장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양식을 엑셀에서 만들어서 써요. 아니 프로그램을 왜 사서 쓰시는지 싶어요. 자, 프로그램에 가면 우리는 어음 분계를 하시고요. F3번이라는 걸 받을어음 계정 과목 자리에서 누르면 어음을 관리할 수 있는 팝업 창이 뜹니다. 자격증에선 이거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F3번. 이거 시험을 내는 시험이 있긴 해요. AT는 이 시험 문제 냅니다. 저는 그 시험은 내줘서 좋다고 봅니다. 실무자들 실제 수업해보면 다 엑셀에서 작업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아니 프로그램의 기능키가 계속 만들어지는데 프로그램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 아니 프로그램은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자신은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로 심각할 정도로 업데이트가 안 돼요. 특히 회계직들이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프로그램 바꾸는 것도 되게 싫어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들을 조금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F3번 키를 눌러서 반드시 내가 지급의 장소는 어디이고 그리고 결제는 어디서 할 건지 날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또 하나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아까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요. 약속어음 같은 경우는 이거 자, 약속어음 같은 경우 여기 어음 번호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한글 두 자에 숫자 8자였어요. 근데 전자음 같은 경우는 지금 숫자만 요거 세면 20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기본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전자음은 여기 앞에 숫자가 더 요 앞에 코드가 더 부여되기도 해요. 무슨 부분? 무슨 은행 거냐라는 부분. 그래서 나는 국민은행 거였다 그러면 KEP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코드까지 붙어서 그러면 어음을 관리한다는 얘기는 번호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타 내시면 안 되세요. 실제 업무하실 때. 자격증은 어차피 전산, 회계와 세무는 입력 문제 안 내니까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 있지만 업무는 이 부분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음 관리하실 때 어음 번호까지 다 넣어서 관리하셔야 돼요. 숫자 엉터리로 넣어놓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관리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시는 거고요. 자, 환어음은 시험에서 내지 않습니다. 왜 안 낼까요? 어음에 환어음도 있다고 했는데 환어음은 무역회사도 대부분 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발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부분을 결제해야 되는 지급인도 있고 그리고 그 어음을 받아간 수취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어음은 3명이 등장한다. 발행인, 대금을 지급하는 지급인, 그리고 그 어음을 무엇하는 수취하는 수취인 이렇게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등장이 돼서 무엇하는 거 돈이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무역회사에서 무역결제대금 무역결제대금 청구할 때 환어음 발행했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환어음 발행 잘 하셔야 되는데 대금 청구가 거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역회사에서만 쓰는 관점이어서요. 저희는 이 문제는 회계 쪽에서는 아예 출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 그래서 어음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어음에 대한 부분 이제 들어가셔서 우리가 받을어음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받을어음은 발생이 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만기에 회수가 된다는 거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관계를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입자이고요. 갑이라는 사람을 매출자로 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이라고 하는 매출자는 을한테 물건을 팔았겠죠? 그래서 내가 상품이나 제품을 팔았다. 그래, 그럼 돈 받고 팔았으면 좋은데, 우리 갑한테 이 매출에 대한 부분, 소위에서 갑이 매출했고 얘는 매입이겠죠? 대금을 줘야 되잖아요? 그 대금을 뭐로 주겠다? 저희 약속어음으로 드릴게요. 전자음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갑은 얘한테 약속이나 전자음을 받아왔겠죠.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어음을 무엇하였다? 수취하였다.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린 차변에 누가 들을 수밖에 없다? 받을어음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어음이 차변에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에 상품 팔았으면 상품 매출, 제품 팔았으면 제품 매출. 그러니까 매출하면서 어음을 곧바로 받을 수도 있겠죠. 또는 여러분 이럴 수도 있죠. 저희 이거 매출했는데 일단은 외상이 있었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회수했다?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회수했어요. 그러면 매출 자리가 아니라 매출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처럼 들어오고요. 차변은 여전히 받을 어음이 들어오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들어오는 부분이 무슨 부분? 만기가 도래했대요. 그러면 갑은 이제 만기까지 갖고 있는 거죠.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지금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은행에 저희 이 어음 결제대금 청구 좀 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아, 갑이 우리 아까 여러분 우리 교재 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방배동 국민은행에서 지급결제 할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국민은행하고 거래하지 않고 있더라. 또는 우리 국민은행 거래하긴 하지만 아, 나는 지금 현재 용인에서 해요. 사업을. 근데 방배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서울이거든요. 자, 그럼 내가 용인에서 사업하고 있는데 돈 받으러 서울까지 간다?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래은행은 갑의 거래은행이에요. 그래서 갑 거래은행에 우리 돈 받는 것 좀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 걸 추심해달라라고 하는 게 대금 청구하는 행위를 말해요. 근데 이 추심을 무엇하였다? 위임했다. 누구한테? 은행한테. 그러면 위임할 때 여러분, 우리 무엇 해줘야 된다? 내가 원래 받았던 소치인인데 너한테 권리를 넘겨주는 것처럼 일하는 걸 뭔가 대리해주는 것처럼 넘겨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뒤에 명판직인을 찍는 행위랍니다. 그 명판직인 찍는 행위처럼 하는 걸 배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심 위임 배서는 만기 때 대금을 회수하는 행위가 나와요. 이건 따로 또 얘기할게요, 여러분. 따로 또 구분해드렸으니까.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받으러움은 대변에 가서 무엇 될 것이다? 없어져야죠. 그리고 돈 들어왔다라고 얘기해야죠. 자, 그래서 거래은행인 갑은 돈 받는 행위를 해주고요.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왔다라고 갑한테 통지를 하고 통장에 돈이 입금이 돼요. 그래서 어음,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프로세스로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래은행에 우리가 대부분 은행에 그거 추심하시면 돼요라고 했더니 자꾸 내 거래은행이 아니라 의뢰거래은행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엄마 안 합니다. 우리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저희는 큰 테두리는 얘기했으니까 무슨 부분? 그 다음 단계 갈게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단계 가는 건 뭐냐면, 자, 일단 발생의 사건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저희 만기 이전에요. 누구한테 줬는데요? 라고 하는 건 뭐라고 부르느냐? 또는 저희 만기에 갖고 있다가 돈 달라고 했더니 부도났대요.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또는 만기까지 갖고 있는데 을이 연락이 옵니다. 우리 그거 만기에 니네 돈 못 줄 것 같은데 이거 좀 하면 안 될까? 라는 부분을 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각각의 행위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근데 여러분 그 48페이지 가면 한 장에 빽빽이처럼 가득 차 있죠. 시험이 그거 중에 착출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업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자, 추심 우임배서. 이런 추심 우임배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음을 만기일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돈 달라는 부분을 무엇하는 거, 부탁하는 거, 위임하는 거, 그걸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앞에서 벌써 이 관계가 있는 거죠. 갑은 을에게 물건을 팔고 나는 어음을 받았다. 그럼 나는 받을 어음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다. 우리 회사 금고에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에요. 수탁장이라고 해서 맡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게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회사에서 알아서 하셨겠죠? 자, 어쨌든 나는 어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기가 무엇되었다? 도래했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만기일에 내가 을한테 직접 돈 받는 게 아니다. 어디에? 은행한테 돈 달라는 얘기를 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거래하는 은행에 무엇을 돈 달라고 하는 행위를 해달라.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추심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거래은행에 어음에 대해서 추심 우임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래은행한테 우리가 위임했다라는 걸 증명해줘야 되니까 배서라는 것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추심 우임 배서는 만기일이 무엇하였다? 도래했을 때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 6월 26일이 만기일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회계 처리할 때 어음은 언제 받았고 4월 17일 날 받았고요. 그럼 4월 17일 날 차변에 받을 어음 있었고 이 부분은 며칠 날 이 일을 할 것이다. 6월 26일 날 이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부분? 자, 6월 26일 날 이 행한 아니에요, 여러분. 업무는 지금 어음에 돈이 들어오는 건 26일이에요. 그런데 업무는 대부분 언제 한다? 하루 전날 업무를 다 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만기가 26일이면 6월 25일 날 업무를 대부분 다 진행을 해요. 그래야 지금 요 거래은행이 을 거래은행에 돈 달라는 행위를 하러 보내야 돼요.
그런데 26일 날 언제 서류가 돌아가요, 여러분? 전자엄은 사이트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자엄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또는 내가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이거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약속어음은 실물어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음 원본이 은행을 통해서 실제 결제해야 하는 은행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6일에 돈 받아야 되는데 그날이 만기인데 그날 그 업무를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추심의인배에서는 만기일 이전에 합니다. 전자엄도요. 대부분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리를 해놓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5일 전날 한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 그래서 만기일이 도래했다라고 표현하지만 이 전날에 업무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은행에서는 어음 받아서 지금 결제하는 은행으로 어음을 돌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각의 지점별 은행에 가보시면 우리 은행 마감 시간이 4시인가요? 4시에 마감이 되면요. 본사에 서류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뭐 요즘도 까만색 차이인 것 같아요. 까만색 차에서 직원들이 약간 군인도 아닌데 아무튼 조금 뭔가 무장한 듯한 옷을 입고 내리죠. 그리고 저희 본점으로 가야 될 서류 주세요라고 하면 서류를 주죠. 그럼 그 서류를 받아서 그분들은 무엇한다? 트렁크처럼 되어 있는 뒤에 뭐 절대로 문을 함부로 열지 못해요. 거기다 싣고 그리고 지점을 뺑 돌아서 본점으로 그 서류를 가져가고 본점에서 다시 지점으로 넘겨주면서 업무가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대부분 하루 전에 업무를 정리해야 합니다. 분계를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계는 날짜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행위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은행은 공짜로 해주는 건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러면 추심을 은행한테 해달라고 하면 이 거래은행이 나한테 뭘 달라고 할 것이다. 수수료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지역에 있는 은행끼리 우리 무엇하는 거 추심하는 건 수수료가 발생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 그러면 서울에서 저 전라도에 있는 은행에 보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광주은행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자, 그렇다면 그 경우는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심 수수료는 발생이 예전에는 과거에는 무조건 발생이 됐었다면 지금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발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는 무엇을 처리해라? 판매비와 관리비인 수수료 비용으로 별도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는 은행한테 업무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거래은행은 추심을 해서 돈이 제대로 들어오면 우리 매출자인 갑에게 어음 결제 대금을 입금해서 정리가 끝나는 거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내가 차변에 받으러 갖고 있었던 거 대변에 상계 정리하시고 그리고 수수료가 있었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관리비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돈이 들어오겠죠. 또는 요 만기에 우리 만기일이 도래하는 것 때문에 추심의인 배서할 때요. 이때 수수료를 미리 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대변의 받으러움이 없어지면서 수수료 비용이 같이 나오지 않고요. 수수료 비용이 먼저 나오고 우리 돈은 전부 다 들어왔던데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업무의 시스템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 자, 그 다음 배서 양도입니다. 그럼 배서 양도라고 하는 건요. 내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누가? 갑이. 자, 근데 갑이 만기까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나 다른 거래처 돈 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만기가 3개월짜리래. 그러면 3개월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래처한테 물어봅니다. 병한테. 나 을한테 받은 어음 있는데 너 그거 받을래?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병은 그래 줘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던 걸 남한테 넘겨주는 행위 그걸 우리가 배서 양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소지인인 갑이 만기일 전에 상품 대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무엇하기 위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우리 병한테 전 병이라고 드렸죠. 타인에게 어음의 뒷면에 배서해서 양도하는 거. 항상 명판 찍는 것처럼 하는 배서는 꼭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재료를 사거나 상품을 매입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뭔가의 거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한테 자기가 갖고 있었던 받을 어음을 무엇하겠다? 양도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 을이 발행한 어음을 병한테 준 거죠. 그럼 여러분 거래처는 갑이 회계 처리할 때 누구일까요? 자, 받으럼의 거래처 누구였죠? 을. 자, 그럼 이 을에 가지고 있었던 어음을 병한테 줬어요? 그럼 외상 매입금은 누굴까요? 병이죠?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외상매금 갚은 것처럼 간다라면 그럼 받으름의 거래처는 누구로 가야 돼요? 을로 가야 되겠죠? 이것도 실수하시더라고요. 실제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이런 실수가 자꾸 많아요. 그래서 거래처 관리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배서 양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자어음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약속어음은 실물어음이니까 내가 3천만 원짜리 받아왔다. 근데 병한테 1,000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내가 1,000을 잘라서 줄 수 있느냐? 아, 이러면 그거 어떻게 잘라요? 자를 수가 없죠. 그래서 약속어음은 분할 배서가 안 돼요. 근데 전자어음은 분할 배서가 돼요. 내가 3천만 원짜리를 받았을 때 1,000만 원은 병한테 주고 그리고 우리 2천만 원은 지금 더존한테 준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분할 배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어음은 분할 배서가 가능하고 약속어음은 분할 배서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어음을 할인한다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자, 어음의 할인. 자, 할인이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것도 여러분 만기까지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타인한테 넘겨줬잖아요. 근데 얘는 타인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갑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나 3천만 원짜리 어음 갖고 있는데 나 너네한테 이 어음 팔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갑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가서 어음을 무엇하는 거? 파는 행위. 그런 걸 우리가 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어음 소지인의 의뢰에 의해서 맞아요. 갑이 은행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거래 은행 그거 무조건 해주지 않아요. 일단 갑이 거래하는 은행이잖아요. 그럼 갑에 대한 신용조사는 거래 은행이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을이 발행한 걸 갑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럼 거래 은행이 할인할 때요. 을도 신용조사 같이 합니다. 왜냐면 을이 지금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거래은행이 갑이 갖고 있는 어음을 사서 할인을 해줬는데 이게 을이 지금 만기일자에 갚을 만큼의 여유가 안 되더라. 그러니까 신용도가 너무 바닥인 거예요. 그러면 거래은행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 위험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할인 안 해줘요, 여러분. 그래서 거래은행이 신용조사할 때 우리 회사의 신용조사는 벌써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우리 어음을 나한테 줬던 회사에 신용조사도 같이 진행해요. 그러니까 할인이란 게 여러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계처리를 이렇게 배우니까 그냥 은행에 제시하면 되는 줄 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신용조사 다 하고 갑니다. 그래서 신용조사 할 거고요. 그래서 갑이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음에 금액이 써 있겠죠. 그걸 액면이라고 했어요. 증서에 써 있는 금액은 액면. 자, 그래서 그 액면 금액에서 내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거래은행한테 어음을 팔아먹는 것처럼 하는 거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이자가 나와집니다. 그럼 그 이자를 빼고 우리 거래은행은 돈을 넣어줍니다. 저한테. 그래서 이자를 공제하고 매입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이렇게 그들한테 파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거래라고 부르자? 매각 거래라고 부르자. 그럼 그 매각했을 때 은행은 지금 만기일까지 이자를 빼기로 했잖아요. 그 만기일까지 공제한다는 걸 할인료라고 합니다. 그 할인료는 액면의 금액 누구요? 어음. 그래서 어음의 액면 금액 곱하기 우리 거래처마다 할인율은 다 달라요. 신용도에 따라서 할인율을 곱해주시고 곱하기 365분에 우리 만기일까지 이자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할인 기간이 되겠죠. 이 부분으로 계산된 할인료가 나와집니다. 은행에서 어음 매각하시고 영수증 받아오거든요. 그 영수증에 이 원리에 맞춰서 금액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에서 하실 때는 적용하는 데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할인료가 나오고요. 이 할인료는 무엇으로 회계 처리할 거냐? 자, 회계 처리는 회계학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구입하시면 계정 과목이라는 데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 우리 원래 없었는데 그러면 영업의 비용이라는 구간에 가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만들어서 쓰셔야 할 겁니다. 자, 우리 시험은 만들어 줍니다. 누가요? 출제할 때 출제 위원과 프로그램 개발자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때 다 만들어서 시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이 없어지고요. 정리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갑은 거래은행에 어음 할인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매각으로 의뢰했고요. 만기일 전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래은행은 신용조사가 끝나고
할인율을 제외한 후 입금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갖고 있었던 어음은 대변에 가서 상계되고요. 그리고 할인율은 반드시 뭐로 간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간다. 매각자가 시험지에 붙어 있는지 꼭 봅니다.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하는 기점으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시험에서 이 매각 거래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자가 붙어 있었는데도 개정 과목 딴 걸 썼나 봐요. 시험 본 수검자가. 그래서 이의 제기를 했는데 뭐라고 나왔을까요? 답변은 복수 답안 인정 안 한다고 하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매각자가 붙어 있으면 처분했다, 팔았다, 권리를 모두 다 무엇했다? 양도했다. 결론적으로는 거래은행이 저한테 어음을 가져가서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저는 콩나라 판나라 할 이유는 없다예요. 그게 매각거래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경우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고요. 나머지 차액은 통장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금,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현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입 거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차입은요, 은행한테 어음을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담보의 제공처럼 쓰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을한테 어음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 그런데 만기일 전에 은행한테 어음을 할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할인이 차입의 거래로 하겠다는 거예요. 매각의 거래가 아니라. 그럼 이 차입의 거래가 나왔다 그러면 담보 제공으로 쓰는 거예요. 담보 제공. 그래서 재밌는 건 담보 제공이면 어음의 권리를 넘겨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권리라든지 의무를 실질적으로 거래 은행한테 무엇하는 게 아니다. 넘겨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는 차입거래라고 합니다. 자, 이 차입거래는 현재 회계에서 실기로는 낸 적이 없고요. 세무는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무 2급, 세무 1급 이런 급수는 출제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회계에 내려와도 시험 범위 이탈 문제는 사실 아닙니다. 다만 매각거래를 회계는 더 많이 내더라고요. 세무는 매각, 차입 모두 다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전하지 않는다는 거 라는 부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래은행은 어쨌든 어음 가지고 신용조사해서요. 그거 괜찮아요. 저희 해드릴게요. 라고 결정이 끝나면 우린 할인율을 제외하고 입금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정리할 게 뭐냐면 할인율은 그러면 차익거래인 할인율은 뭐로 처리합니까? 자, 얘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우리 영업의 비용인 이자 비용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차입은 빌려오다의 관점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담보 제공하는 거로 취급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은행에서 돈 빌려왔다? 그럼 빌려온 기간에 우리 아까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우리 어음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돈을. 대부분 어음 할인한다라고 하면요. 돈이 부족해서 돈 땡겨 쓰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것처럼 취급해야 되기 때문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아니라 이자 비용을 씁니다. 그리고 어음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장부에서 받을 어음을 무엇할 수 없다. 제거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뭐라고 쓴다? 단기 차입금을 씁니다. 근데 대부분 여기 장기 차입금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움직이는 어음들은요. 1년이 초과되는 어음들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뭐 30일, 60일, 90일, 120일 이런 식의 형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편적으로 해보면 단기 차입금이 대부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받으러 언제 정리하냐고요? 만기 도래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담보에 대한 부분이 끝나지면 우린 대변에 있었던 단기 차입금 어느 변으로? 차변으로.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받으러이 그때 가서 정리가 돼요. 그래서 매각 거래는 어음을 장부에서 제거해라. 차입 거래는 단기 차입금이 생긴다. 라는 게 특징. 그리고 여기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누가 될까요? 은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매각 거래였을 땐 내가 받아서 갖고 있었던 거래처는 을이 없어지는 거지만 지금은 은행에서 돈 빌려온 게 되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 거래처는 대부분 은행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자, 그다음 부도입니다. 부도. 그럼 부도는요. 자, 일단 제가 어음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만기일이 도래하면 저희는 거래은행한테 무엇 하겠다? 저희 돈 받는 것 좀 해주세요라고 해서 어음에 대한 추심 위임배서 하겠죠? 자, 그래서 거래은행이 거래은행에 추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니네 그거 어음 거절됐어. 지급이 거절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급이 거절되면 저한테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그 어음이요. 다시 저한테 리턴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해되셨을까요? 또는 거래은행에서 약속어음이다. 그럼 부도났다라고 얘기가 되면 지급 거절되면 부도났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실물 어음에 빨간색 줄을 그어야 아예 유통이 못 되게끔 막아야 되니까 부도났다고 표시하고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어음의 만기 1에 지급 제시를 했다. 나 돈 달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급이 무엇되었다? 거절됐다.
그러면 거래은행에서는 갑한테 무엇 됐다고? 야, 부도 났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가지고 있었던 받으러움은 대변에 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차변에 새로운 계정이 생깁니다. 누구요? 부도원과 수표. 자, 이 부도원과 수표는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좌자산 수업이지만 어음 쪽 수업은 여기서 전부 다 끝내야 해요. 그래서 기타 비유동자산에 속하는 부도어음과 수표. 아니, 부도어음만 쓰지 왜 수표도 붙여요? 라고 했는데 저희 여러분 앞에서 당좌예금 수업했죠. 그리고 선수표 남발한 얘기 해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수표도 부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음이 부도났는지 수표가 부도났는지 얘기하는 거고요. 두 개를 무엇해라? 묶어서 하나로 씁니다.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렇게 부도가 나면 이 부도 난 거 처리를 또 은행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급거절 증서를 작성했다. 지급거절과 관련돼서 나온 수수료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갑한테 할 거예요. 그럼 갑은 은행한테 수수료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급거절에 대한 수수료. 그럼 이 수수료는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부도원과 수표 부분에 혹여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 무엇 하셔라? 가산시켜 주시면 돼요. 별도 비용 처리 안 해요. 자, 이건 왜 비용 처리 안 하고 가산하냐면 여러분 우리 거래처하고 소송이 붙어서 나올 때 승소한 거에 항상 붙는 그 판결문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승소한 사람한테 재반되는 비용을 다 무엇해라?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내야 되는 돈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수수료가 있으면 부도원과 수표에 가산시켜 주신다는 거 별도의 수수료 계정 안 씁니다. 자, 그 다음 어음의 개서입니다. 자, 현재 어음의 개서는 실기시험 문제는 없었고요. 이론에서만 물어본 거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개서라는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을과 갑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 을이 지금 갑한테 물건을 사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줬습니다. 그래서 갑은 어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나는 어음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만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만기가 도래하면 은행을 통해서 대금 청구하시면 돼요라고 했는데, 자, 만기가 도래하는 즈음에 이제 도래 1회는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그 전 하루나 이틀 전에 벌써 협의가 끝나지는데요. 을이 갑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지금 6월 26일 날 우리 3천만 원 어음 만기되는 거 있는데 우리 자금이 조금 부족하네. 그거 지급 일자 좀 연기해주면 안 될까? 라고 해요. 그래서 지급 연기를 요청한다고 해요. 어음 대금의 지급 연기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 그러면 어음에 지급기일에 이렇게 밑줄을 긋고 거기다 쓰면 되겠지. 불가능해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네,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갑이 갖고 있었던 6월 26일 날 만기 도래한 어음 3천짜리를 누구한테? 을한테 다시 보내고요. 그리고 새로 발행한 어음하고 교체해야 돼요. 근데 그 교체는 은행을 통해서 교체하지 않아요. 둘이 알아서 교체합니다. 그래서 지급기일 요청을 하고 요청했던 거 갑이 무엇하면 수락을 하면 만기가 무엇된 연장된 새로운 어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신어음 그리고 과거의 어음을 구어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어음을 발행해서 을이 갑한테 주고 그리고 갑은 구어음을 을한테 다시 줍니다. 그래서 교환하는 부분. 이제 그런 행위예요. 그래서 구어음과 신어음을 교환할 것이다. 둘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내가 갖고 있었던 구어음은 받을 어음은 어느 변에 가서 없어져야 되고요? 대변에. 그리고 새로 생긴 어음은 다시 어디에 와야 된다? 차변에. 그리고 분계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회사에 가시면 어음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몇 번 키를 쓴다? F3번 키 누르면 어음 관리할 수 있는 창이 다 뜹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F3번 눌러서 전 받을 어음에 대한 관리를 했겠죠. 없어질 때도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생길 때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만기일이 끝나고 새로운 어음이 들어오면 어음 번호가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표지 내려고 구자를 써드렸지만 실제 업무, 프로그램에 넣을 땐 구자와 신자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여요, 여러분. 그럼 받을 어음 없어지고 받을 어음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원래 어음은 이자를 받을 권리도 사실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본인들이 만기를 연장했던 부분이니까 시중에서 움직이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공시값으로 이자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를 같이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자를 현금으로 받아왔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음 금액에 포함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영업의 수익인 이자 수익을 대변에 써주시고요. 돈 받으면 돈 받은 거 써주시고 어음에 포함되어 있으면 받은 금액이 더 증가된 금액으로 발행을 해줄 겁니다. 돈 받는 게 더 낫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자를 받을 수도 있다. 이걸 개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서는 과거 거랑 새로 발행한 어음이라 무엇하는 거? 우리 교환하는 거. 그래서 과거어음은 을이요. 폐기해요, 여러분. 그거 함부로 버리지 않아요. 폐기하고요. 은행에 폐기됐다. 그리고 이거 딴 거로 교체됐다는 거 다 보고해줘야 돼요. 은행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한테 은행에서 어음 용지를 주면요. 지금 얼마까지 발행이 되어 있고 몇 건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중간 상황을 파악을 해요, 여러분. 부도가 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파악을 또 합니다. 자, 이게 개서입니다. 자, 지급어음도 보겠습니다. 지급어음. 자, 지급어음도 여기서 끝나면 실질적으로 뒤에 부채 살 일이 없죠, 여러분. 그리고 받으러 오면 되게 장황했죠. 근데 지급어음은 여러분 아주 단출해요. 내가 어음을 발행했다. 만기를 도래하면 어음 결제했다. 끝이에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만기를 결제 못하면 무슨 상황이 생길까요? 부도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볼 때 생각을 해보세요. 부도난 회사로 시험을 어떻게 봐요? 그래서 부도는 거의 내질 않아요. 우리 회사 문 닫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지급어음은 발행한 거 만기 결제하는 게 거의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발행이었다. 그럼 실제 이제 이 발행부터 갈 건데 발행하기 전에 지금 갑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 갑은 지금 거래하는 은행에서요. 이 어음을 발행하기 위해서 뭔가 행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은 은행,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하고요. 어음거래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용조사하면서 뭔가 파악을 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얘네한테 어음 발행하는 권한 줘도 되겠네. 자, 약속어음은 실제 발행할 수 있는 수표용지 주는 것처럼 어음 용지를 주지만 전자어음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사이트에서 또는 전자어음이라는 별도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나한테 권한 부여된 거대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발행할 수 있게끔 약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정을 하고 권한을 받거나 또는 어음을 수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은 어음을 수령했네요.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이제 갑은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는 빈 양식지인 어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을한테 대금을 줄 게 있으면 어음을 발행하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는 갑과 얘가 1번이었다라면 이 행위가 이제 끝나면 우리 갑은 어음을 가지고 있고 또는 어음책을 등록해서 이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을한테 물건을 사왔답니다. 원재료를 사든 상품을 사든 뭘 사든 샀겠죠. 자, 뭔가를 사고 재고자산을 매입하고요. 그리고 갑이 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이번에 구입한 원재료 대금은 어음 발행해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합니다. 그래서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면 지급어음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갑과 을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갑의 입장에서 나 원재료를 사왔어요. 또는 원재료를 사왔는데 외상이었어요. 그러면 차변은 원재료 자산의 증가가 나오거나 또는 외상매금 감소가 나오면서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거로 끝나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관계로 회계 처리가 나온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은 을은 이제 뭘 할까요? 만기를 기다리겠죠. 이게 이제 받으러 온 관계에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을은 만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을이 얘기합니다. 만기에 을이 거래하는 은행에 어음만기 추심 의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거래 은행인 을은 갑의 거래 은행에 뭘 할 것이다? 대금 청구를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추심 의뢰를 하면 우리는 을은 이 부분에 청구가 들어갑니다. 자, 우리 아까 받으러 했었던 부분은 다시 부가 안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만기일에. 그쵸? 그래서 그걸 만기 지급이라고 해요. 그럼 만기일에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은 몇 시까지 입금을 해야 한다. 자, 시험은 안 냅니다. 업무는 여러분, 우리 은행요. 몇 시까지 어음 결제 대금 입금해라? 오후 2시. 자, 2시까지는 오늘 결제되는 대금을 입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날 자기가 어음용지를 받아온 거래은행이랑 내일 결제될 거 얼마 있어요라는 걸 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 기업에 있으면 회계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 확인하고 우리 이번엔 1억 5천 갚아야 되는 거죠? 뭐 그러면 저는 통장에 1억 5천이 있다? 그럼 걱정할 일이 없죠? 근데 통장에 1억 2천밖에 없어요. 그럼 3천이 모자르죠? 그럼 저는 피가 말라요. 제가 자금 담당자이며. 그럼 이제 그 3천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5천을 몇 시까지?
실제 결제해야 되는 만기 결제라고 하는 이 결제일에 2시까지는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2시까지 입금을 못하면 갑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우리 영업시간 4시까지 입금 시킬게요. 저희 다른 거 입금이 좀 늦어져서요. 정말 늦어진 건지 아니면 돈을 마련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4시까지 실제로 미룰 수 있습니다. 자, 그럼 4시까지 제가 돈을 마련해서 누구한테? 거래은행한테 만기 결제를 했다. 그럼 만기 결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주고요. 을 거래은행한테 주고 을 거래은행이 을에게 돈을 입금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받으러면서 보고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럼 4시까지 제가 은행 영업 마감 시간이 4시까지 돈을 입금을 못했어요. 그러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걸 1차 부도라고 해요. 1차 부도. 자, 1차 부도는 실질적으로 모든 거래가 중지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1차 부도가 나고요. 근데 제가 아까 비다라고 했던 부족하다고 했던 3천을 그 다음날 마련을 해서 입금을 시켰어요. 다음날 오전에. 자, 그러면 바로 결제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로 그냥 끝나져요. 근데 제가 그 다음날까지도 대금을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면 2차 부도라고 하면서 최종 부도가 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이 당장 할 일은 지금 갑이 은행에 거래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거래를 모두 다 중지시켜서 막아버립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회사는 돈 인출 자체도 안 돼요. 인출 자체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도가 나면 어디서 확인해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은행에서 거래 중지시켜버려요. 그래서 그거 은행에서 바로 확인이 돼요. 부도 났는지, 왜 거래 중지가 됐는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 분계는 그냥 차변 내 누구, 내변에 누구만 쓰지만 업무는 그 안에서 해야 할 일. 우리가 물에 떠다니기 위해서 물갈퀴를 정말 열심히 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안에서 해야 되는 내부적인 업무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음을 발행해서 결제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대금 결제를 언제까지 마련해야 되고 언제까지 입금해야 되고 은행하고 맞춰봐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 그럼 저는 갑이 만기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지급어음 차변에 와서 상계 정리되고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음은 지급어음보다는 무슨 쪽에 시험 문제가 훨씬 더 많다? 받으러며. 왜냐면 받으러면 받아서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회계 처리가 워낙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를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린 그렇게 맞춰주시고요. 자, 예제 하나 더 보고요. 수업은 종료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거래처인 더지상해로부터 받으러 500만 원을 거래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 자, 할인까지 나와져 있어요. 자, 그리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당좌 예금하였다. 자, 거래처에서 받은 받으러움은 차변에 받으러움이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할인했다. 할인했다는 얘기는 어음 할이니까 우리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은 어느 변에 가서 없어진다? 대변에 가서 상계에서 없어집니다. 장부에서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할인료 50만 원이 있고 500에서 50만 원 뺀 나머지 금액은 당좌 예금으로 입금됐다고 합니다. 자, 반드시 따져봐야 될 용어 뭐가 있다?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 왜냐면 매각거래이면 할인료를 매출채권 처분 손실료, 그리고 차입거래면 이자 비용 처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정리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차변에, 대변에 정리할 건 우리 차변에 있었던 받으어음, 대변에 상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에 우리 누구를 더지상해도 넣어줘야죠 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할인료는 우리 매각거래이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 나머지 450은 당좌 예금으로 받았으니까 당좌 예금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매각거래라는 글씨가 붙어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분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실기 전부 다 출제하는 부분이고요. 특이하게 어음 할인 부분은요. 회계급수부터 세무 1급까지도 출제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 자, 이번 강좌에서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건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이 상거래이냐 아니냐, 그리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우리
받은 금액은 얼마, 못 받은 금액은 얼마 이런 식의 계산 문제가 또 출제가 되니까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음 쪽은 실기 문제의 단골입니다. 특히 받을 어음은 전체 다 출제하기 때문에 그쪽은 놓고 가실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드시 숙지하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그 채권의 대손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